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엽기적인 폐륜 방가들 그 폐륜을 폭로하는 방송 5번째인데 원래 토요일 날 5시에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토요일 날 방송을 하다가 원격 방송 김영수 박사님이 저기 장모님을 모시고 계셔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밖을 안 나오셔서 원격으로 하려다가 방송 사고가 나서 지금 며칠 늦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금 김영수 박사님은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원래 공학 박사님이시라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이라 장치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이덕신 작가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기로 했나요? 계속해서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그, 재벌들의 폐륜 중에서도 챔피언급 그 폐륜의 조선 방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정경심 교수님 재판 때문에 다들 속상하시죠? 저도 너무 속상해서 오늘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네요. 참, 우리 힘냅시다. 예, 우리 김영수 박사님은 정경심 교수 사건 이런 거 잘 관심 안 가질 걸로 알았는데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저도 교수 생활을 했는데요. 예. 저도 교수 생활을 했는데 왜 관심이 없겠어요? 오늘 그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참 진짜. 이제 저도 그 교수하면서 추천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써줬겠어요. 많이 써줬어요? 그렇게 그런 모범 학생이 그 시골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하면은 표창장 받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검사분들이 이런 주장 저런 하는 거 앞뒤 말도 안 맞는 주장을 했다고 내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냥 그 판사님이 자주간 뭔가 처음부터 좀 선입관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참. 몸도 성치 않은데 참 안타까워요. 네.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주 조금 전에 그 소식 듣고 그냥 어떻게 기분이 좀 내려왔는지 혼났어요. 박사님 판사들이 조선일보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조선일보 논조에 맞추느라고 그런 판결을 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판사하고 검사도 저는 미국처럼 선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법조 커리어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분의 지나간 판결이나 또 인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판사님도 선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도 판사도 아랫사람, 윗사람, 또 선배, 후배, 고시 동기, 또 퇴임하고 나서 이런 걸 전부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도 이제 진짜 이 사법부 또 이제 검찰 이번에 전부 다 개혁이 돼서 나라가 점점 이제 한 걸음 선진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조국 장관님 너무 불쌍하고 정경심 교수님 너무 불쌍하지만 그래도 이 덕분에 국민들이 너무 이제 다 자각을 해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게 의의가 있는 거겠죠. 결국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고 보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재벌들도 이런 거 합니까? 이런 거라는 건 이 위조하고 허위 증명서 받고 이런 거 많이 하죠. 통으로 해요. 통으로? 논문도 대필해 준다면서요? 요새 얼마 전에 한겨레 거기도 보도가 나왔는데 한 건당 많게는 10억 원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10억 원이요? 네. 저는 10억 원이면 강남에 고급 비싼 유학원 중심으로 아주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내면 어느 학교에 서류 일체를 다 해가지고 입학을 시키죠. 입학을 시킨다는 게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나 그런 데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게? 아이비리그 중에서 좀 그런 일을 하기 쉬운 데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학교들이 있고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그런 게 좀 몰캉해가지고 아이비리그에도 학교들이 크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묘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기 현지 교민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 유학원들하고 해가지고 내가 참 이런 것도 공개를 하면 또 그냥 그런 거 모르던 사람들이 또 그 유학원도 찾아가가지고 또 이런 범죄를 제가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재벌들 저는 딱 그 이력서 보면은 고등학교 어디 나고 대학교 어디 나다 보면 딱 이거 돈 얼마 썼고 막 전 아주 그냥 견적이 딱 나와요. 제 앞에서 그 재벌들 학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김영수 박사님 페이스북에 조국 장관 사태 났을 때 내가 이걸 좀 폭로를 할 건데 시기를 놓쳤다 하셨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그냥 통째로 다 베껴요.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돈을 먼저 선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선금을 달라 그랬는데 또 그런데 일을 맡기는 부모들도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방가들이 맡길 거 아니에요. 방가 같은 사람들이. 제가 몇 건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명예훼손 고소했다고 이제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 허위로 자기네 명예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허위는 무슨 개뿔 내가 다 밝힐 건데. 참. 아무튼 다음 시간 되면 그 통째로 베낀 사람 하나 딱 이름 대서 우리가 고발 방송을 한번 하죠.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해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치는데 윤석열이가 환장하고 달려들어서 수사할 것 같아요. 표창장을 좋아하잖아요, 윤석열이가. 아니 근데 나중엔 미국에 특히 동부에 말입니다. 묘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재벌 이런 애들이 많이 가 있어요. 거기 미국 고등학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묘한 그 아이빌리그 간 친구들 보면 대부분 제가 말한 이 카테고리에 속해요. 아, 그렇군요. 예,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딱 찍어드릴게요. 이거 얼마 써도 딱 견적을 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딱 보잖아요. 그럼 이거 강남에 무슨 유학원에 누구 작품이라는 것도 딱 알아요, 저는. 네. 저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도 정관 예우 같은 게 있나요? 정관 비리 이거. 정관 비리. 이제 한국에서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거기도 인간 사회인데 아는 사람 통해서 뭔가 좋은 인상을 준다 하는 것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처럼 이렇지는 절대로 않아요. 한국이 그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 이거죠? 전 세계에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할걸요, 여기가. 그 정도예요? 전 세계에서 그 사법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에 없는, 다른 나라는 없는 법들이 한국에 있는 그런 이상한 제도나 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거 있잖아요.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이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도둑이 그 사람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좀 이번에 사실 사법 이번 정경심 재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정 기록을 방송을 녹화해서 방송을 안 한다거나 그건 지극히 무슨 끔찍한 사건 같은 거 아니면은 다 녹화돼요. 방송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자기간 그 재판 기록 그 판사님 권위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기록 못 보게 하고 기가 대봤자 기자분들이 가가지고 수기로 막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니 왜 판사님들이 정정당당하게 올바르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왜 녹화되고 그런 거가 그렇게 싫으세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국회 방송 녹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뭐든지 숨기고 감추고 그런 사회에서 다 개방되고 진리가 이제 칭찬받고 감추는 것이 처벌받고 이런 사회로 자꾸 가야 돼요.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정경심 교수 불쌍해서 어떻게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밖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김영수 박사님이 근데 많은 시청자들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요. 검사 판사들의 이런 만행 때문에 힘든데 네. 김영수 박사님 이렇게 딱 나서서 방가의 이 비리를 폭로해 주니까 고맙다 이런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많은 시청자들이. 아유, 저라도 나서야죠. 예, 앞으로. 저라도 나서가지고. 근데 저 변심할까봐 걱정해요. 호가 아니, 변심이라. 호가 변심인데. 아, 제가 초심이고, 우리 김 박사님 변심인데. 변심했다가 또 변심하면 돼요. 아, 정말 오늘 진짜 기분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도. 예. 그러셨군요. 예. 예, 지금 오늘 그 엽기적인 폐륜 저지른 방가, 특히나 김영수 박사님은 임이란 처제죠. 임이란 고임이란 씨. 네. 처제를 잃게 되고 거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방가들을 응징하겠다 지금 나선 분입니다. 정말 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나섰는데 김영수 박사님은 지난번에 자랑을 하셨지만 대단한 그런 어떤 재력이나 학력 또 경기고등학교를 1년 반 만에 월반하신 또 MIT 공대 박사시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걸 응징하겠다고 나서서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조선일보 방가들의 어떤 그런 엽기적인 말씀을 해주실지 좀 대충 처음에 궁금증을 유발하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궁금증 유발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묘한 인연이 있어요.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어떤 인연인 거죠? 네. 좀 듣기에 좀 이상할지 몰라요. 꿈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꿈으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요? 네, 굉장히 재미나게 좀 들어보세요. 근데 아직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오시고 대통령에 나갈까 말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였을 때예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노무현 캠프의 핵심 멤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은 독수리가 이 절벽 위에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절벽에서 이렇게 탁 뛰어내렸는데 밑에서 바람이 쫙 올라오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온 숲에 있던 조그만 동물들이 전부 다 이제 새 왕이 나타났다. 새 왕이 출현했다 그러면서 조용해지고 천하가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앙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독수리의 꿈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인터넷에서 상당히 인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그 글을 읽고 노무현 아직 후보 전이죠. 노무현 이제 그때는 장관님 대통령 선거 나오시겠다고 하기 전에 그 글을 보여드렸더니 이거는 바로 나를 얘기한 꿈이라고 그러시면서 이 글을 보고 나는 진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마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랑 그렇게 인연을 시작을 해놓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님에게 호감이 있죠. 호감이 있어서 내 꿈을 보고 내 꿈 얘기를 듣고 대통령에 나오셨단 말이지. 참 너무 감사하네. 그래가지고 그 호감이 있었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작에 폐악질에 날씨만 나빠도 노무현 때문이다 그러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동서한테 얘기를 좀 했어. 야, 너네 좀 아무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라는 거가 내가 미운 사람을 이제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도 금도가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택도 없더라. 그 노무현 씨에 대한 그 반감과 이 증오가 제가 도저히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특히 근데 굉장히 그때 제가 이제 걱정을 했던 거는 오너들도 그랬지만은 사주들도 그랬지만은 거기 기자들 젊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증오가 좀
건강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누가 더 미워하나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노무현 씨는 뭐 좀 행동이 거칠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놈은 죽여야 돼.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럼 찢어 죽여야 돼.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 이제 가져간 뭘 써야 돼. 이런 사람이 이기니까는 자기네끼리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집단 전체가 좀 광기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하고 일단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면 얼굴이 벌개져요 다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서로 또 인연이 있었던 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부산상업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좀 띄워주세요. 예. 노무현님이 부산상업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부산상업고등학교에서는 전설적인 제일 출세하시고 제일 성공하고 제일 존경받는 그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냐 그 집 아들이냐 그러면서 뭐 굉장히 저한테도 호감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냥 저는 뭐 외국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냥 세월이 흘렀죠. 근데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 그냥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한 사람을 자살시키는 그 테크닉을 갖다가 이 사람들한테 쓴 거 아니에요. 막 검찰 나서가지고 온 가족들 다 털고 당신이 희생하지 않으면은 지지자들 가족들 다 다친다고 하고 별별 일을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나는 이 사람들이 제가 그때 말한 그 테크닉을 가지고 저는 살인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가 그냥 자살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고 압력을 주고 해서 저는 뭐 자살적인 뭐 일종의 사법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셔서 세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절벽에서 이렇게 독수리가 내려오는 그 꿈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있었나 하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가슴 아프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제가 우리 처제일로 한번 세상을 내가 있는 이 구석에서 이 조그만 구석에서 한번 바로잡아 볼까 하고 나서서 보니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분노, 조직된 힘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람들을 응징해보고 조그마한 정의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뭉쳐주세요.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도 이제 만들어 놓고 제가 진짜로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 제가 옛날에 그 인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요새 뼈저리게 느끼고 그분이 정말 거인이셨구나. 나랑 인연을 맺었던 것이 그냥 단순히 호기심의 꿈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진짜 이런 경우를 당해가지고 내가 내 입장에서 진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미리 하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강 그런 인연이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무슨 정부에 와서 참여해서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잠깐, 둘이서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분하고 저하고 그 가운데 제 친구를 중계로 해서 그런 김 박사 꿈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에 나왔다. 또 그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내가 괜히 그 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까운 대통령님, 위대한 대통령 돌아가시겠다가 제가 양심에 굉장히 오랫동안 속상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뜻밖의 김영수 박사님이 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 얘기 소개해 주었고 또 정경심 고소 요원을 그 중형 받은 부분에 가슴이 아프다. 방과 폭로와는 다른 말씀이지만 이분 김영수 박사님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더 실리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당히 우리가 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분이 언제까지 하다 그만둘 거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경심 고수의 이번 그런 중형 받은 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 우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다. 끝까지 방과 응징에 함께 하실 분이다. 다시 신뢰성을 갖는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엽기적인 방과 네. 오늘 그 폐륜을 또 이야기할 건데 네. 이 재벌들을 많이 상대하시고 네. 그런 어떤 그 옆에서 지켜보신 우리 김 박사님은 왜 재벌들은 그렇게 폐륜이 많은가? 왜 돈도 많고 하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폐륜이 많을까요? 아유, 필연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진짜 그 재벌들이 이렇게 특히 3대, 4대, 조선일보 지금 벌써 4대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엽기적이 되고 폐륜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당대에 인성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이 구조가 폐륜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남영시 댁이 유별나죠. 제가 말한 이런 한국의 정치, 경제 구조상 이 집단은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대, 4대가 됐잖아요. 재벌들이.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재벌 1세대 창업주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뭐 4시간씩, 3시간씩 자고. 그리고 정부,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냥 뭐, 아부하고, 가서 인사하고, 저희 집에도 무슨 새벽에 지금 재벌 회장님들 저희 집, 아버님 부총리 하실 적에 새벽에 저희 집 앞에서 다 기다리고 하시던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들도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 외국에 나가서 수출 시장도 개척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서 일 말도 못하게 열심히 했죠. 또 종업원이나 또 경쟁자한테 굉장히 잔인하게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2대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그 성실성과 열심과 그 두뇌, 이런 거는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잔인한 것만 남았어요. 잔인한 것만. 2세 때는. 근데 2세 때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이런저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정부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나 판검사나 이렇게 무서워했었어요. 그걸 갖다 2세들은 봤어요. 근데 3세가 되잖아요? 그럼 3세가 되면 자기 할아버지는 완전히 신화적인 존재예요.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시고, 세계의 경제를 이끄시고, 온 국민의 존경을 받으시고, 재벌 자사전 써주는 그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건 할아버지건 누구한테 머리 숙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들은 그냥 그 교만이 하늘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얘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재벌 3세가 되면은 자손들도 많아지고 또 상속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얘들이 반드시 재벌 총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되기도 어렵고 그중에 되면은 극소수가 재벌 총수가 되죠. 그래서 얘들이 다 그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과연 나도 그렇게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재벌 총수가 돼서 천하를 활용하고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어디나 권력을 그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얘들이 정체성이 있어 놓으니까 더 잔인한 데서 얘들이 그 정체성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들이 뭐 기사를 두들겨 팼다, 저 기사한테 조그만 기집애가 기사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기사한테 가정 교육을 못 받았다는 소리를 지르고 그거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걔들이 그래야지 내가 위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내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오해죠, 오해. 그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네끼리 또 놀아요. 그 유학도 자기네끼리 비슷한 제가 아까 말한 유학 브로커 통해가지고 비슷한 학교 가가지고 비슷한 아이빌리그 가요. 자기네끼리 놀죠. 그리고 얘들이 그 일반 사람 평민이라는 용어를 써서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누가 아까 제가 조선일보 젊은 기자분들이 그 노무현 씨를 미워하는 거 가지고 경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재벌 애들들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데 얼마큼 깔보냐 그거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얘들들이 사람 되긴 텄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좋아하는 건데 절대로 한국 경제의 중요한 결정을 얘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재벌들 오너 리스크라 그러죠. 소위 말해서 3세 뭐 이런 애들이 막 회사 전체를 말아먹을 정도로 폐륜을 저지르고 할 적에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너가 뭐 이런 비도덕적인 일, 부도덕한 일, 폐륜을 저지르면 갈아치우는 걸 정부에서 나서주시고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모으고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이고 폐륜적인 집단이 한국 경제에 그 앞날을 어떻게 책임지고 가겠어요. 저는 잠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왜 조선 방가들에게 특히 더 폐륜이 더 많은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재벌에 비해서 제가 누구를 경멸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선일보 특히 박영훈 씨네가 자기네가 박영훈 씨 제 처제만 하더라도 육성 유서라 그럴까 마지막 녹음에 조선일보 박영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저 집이 권력이 세다, 저 집이 뭔가 많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오해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나? 실제로 그렇게 세력이 센가? 실제로 자기네가 언론 권력을 그렇게 휘둘러가지고 온 천하를 다 흘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들이 뭐라 그럴까? 정체성 위기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 박영훈 씨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자가 잘못한 점이 있어요. 약간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야.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애를 잘못 키운 거죠. 애들을. 그래가지고 제 처제가 진짜 온몸을 희생해서 애들을 키우는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자기 문제를 도덕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고, 아니 아버지가 가서 엄마를 학대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해요. 애들이 나이도 다 성년된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처제가 애들 잘못 키운 것도 있고 또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씨도 잘못됐어요. 그 착한 엄마한테서 어떻게 그런 애들이 나와요. 네. 그때 제가 저번에 예고 방송 때 그 사람들이 배륜 챔피언이냐 그래서 배륜 챔피언이지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이 배륜 챔피언이라고 말했다가 그보다도 더 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챔피언인데 왜 네가 그 사람들을 배륜 챔피언이라고 말하냐고 따질까봐 제가 그 사람들 배륜 챔피언이라고 말하는 거 나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 사람들 자세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심하고 나나까지 그런 사람 못 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세간 제가 아는 한 저는 이 사람들만큼 황당하고 엽기적이고 배린적인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이제 조선 방가들이 그 폐륜행위가 특별히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네, 대한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큼 황당한 일을 했다는 증거는 제가 있죠. 근데 네네. 다른 사람 모든 재벌들의 배륜을 갖다 객관적인 센서스를 해가지고 제가 비교한 건 아닌데. 그럴 순 없죠. 잠깐 예. 제가 아는 잠깐 이 케이스가 제일 심했어요. 네. 제가 아는 한. 네. 네. 예, 지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재벌 폐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가의 폐륜이 어떤 건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대한민국 그렇죠. 재벌이라고 나는 네. 조선일보 방가보다 더 심한 사람 없을 거라고 보고 자기 네. 어머니를 저렇게 폐륜으로 죽게 만드는 재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대한민국 네. 재벌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 재벌들 폐륜하는 사람도 있겠다 생각 드는데 이 방가들이 왜 이렇게 특히 더 폐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뭘까? 왜 박용훈, 방상훈 이 방가들은 이렇게 폐륜을 저지르는 게 뭘까요? 그 폐륜 내용과 왜 저지르는지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처벌을 안 받는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는. 네, 어떤 일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자기 엄마를 그 강제로 끌어가지고 폭행을 가하면서 저 사살 앰뷸런스에 실어서 밖에다 내 동댕이 실적에도 제가 그냥 이거 그 옆에서 증인이 목격자가 얘기한 걸 그대로 코트 해드릴게요. 그대로 인용해드릴게요. 무슨 년 말이 많죠. 근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경찰에는 다 팁 줘놨어. 2년 정도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2년 같은 거 사람 하나 죽어가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 처제한테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건 경찰에 이런 데서 자기네를 처벌 못한다는 그런 진짜로 굉장히 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네들도 한번 뼈 아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계속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엄마를 그렇게 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법적으로 또 고소를 하고 법적 투쟁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는 이번에 무슨 정영심 교수님 재판 같은 거 보면은 이런 패륜 집단들이 사법 제도를 겁을 내겠어요. 진짜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밖에는 이 사람들 겁내는 거 없어요. 그리고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응징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의 수가 많다. 그럴 적에 겁을 내는 거지. 일부 소수만 빽빽 소리를 지른다고 해가지고 누가 겁을 내겠어. 이거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그냥 이 사람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버리는 그런 유혹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방가들의 폐륜이 그자들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인 건가요?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단 많은 황당한 일을 저질러요. 나쁜 일들을. 그리고 목격자, 증인 협박을 하죠.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영원히 할 수 있겠어요. 그 증인들이 불어요. 저도 처음에 모든 증인들 말을 맞춰가지고 그 자기네끼리 단합대회도 하더라고요. 말 맞춘 사람들끼리 말 맞추는 거 자기네들끼리 확인하느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4년 됐어요. 벌써 많이 불었어요. 네.
네, 지금 공소시효까지 3년 남았어요. 3년 동안 얼마큼 더 불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저 초심 선생님 같은 분들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뒤따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 더 공개를 해버려야겠다. 이런 그 충동을 가진 사람이 더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협박한 것까지 나와요? 협박한 증인까지 나와요? 그럼 지금 몇십 명이 이걸 어떻게 다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용기를 내서 나서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들 절대로 못 막아요. 거기다가. 자, 우리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 처제가 세상을 하직했어요. 처참하게, 진짜로 그 착한 처제가 처참하게 세상을 하직했어요. 저는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얘들은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권력이 세고 돈이 많다고 하면은 실제로 외국 사는 사람이 와서 싸우려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의 최고 탑 로펌에 제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야, 저 집에 저런 사건 정도 벌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곤 하지만은 재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니? 물어봤더니 웬만한 재벌에서 저 정도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럼 다른 큰 재벌들의 경우를 따지면은 한국에 지금 뭐 몇 대 재벌 하는 재벌들 있잖아요. 근데 저 정도 저지르면 일단 시작을 100억 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100억 원. 100억 원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카나다에서 우리 지금 재판이 있잖아요. 저는 카나다에서 저쪽 사람들이 재판 걸었을 적에 저쪽 사람들 재판 비용이 지금 현재부터 저 재판 끝날 때까지 500만 불 더 들어가야 돼요. 50억 원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안 써. 그럼 재판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재판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돈을 써. 그럼 150억 원 캐시가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150억. 근데 이 집에서 제가 공개된 자료에서 최근에 봤는데 재작년, 작년 그 코리아나 호텔 거기서 제가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100억대, 200억대 적자가 계속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집 장남이 자기네 회사에서 30억 원 정도 돈을 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고발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이 사람들 개인 재판 150억 돈은 못해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왜 자기 개인 회사도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다른 주주들도 있는데 그 사람만 150억을 갖다가 빼가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꿔줬다 하더라도 150억 돈을 나가려고 그러면 세금까지 하면 300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그쵸? 네네. 자, 300억 원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50억 원 이 얘기도 자기네 입장이 확실하고, 그리고 황당한 소리 어디 가서 안 하고, 그리고 다른데 개판 치는 거 없고, 증거 확실하게 모아주고 했을 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지금 재판 이렇게 시작한 거 보니까 이제는 50억이 아니라 뭐 몇백억을 주고 김현장이 아니라 김장박을 데리고 와도 저거 회복 못해요. 이미 법적으로 너무나 많은 말을 갖다가 나온 대로 막 뱉어버렸어요. 그 증거에 다 있어요. 카나다 재판도 마찬가지야. 카나다 재판에도 자기네가 의기양양하게 재판 걸더라고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스텝이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카나다 재판 비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기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그 집이 배륜이 결국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조달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런데 작가님,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비자금서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숨겨놓은 돈. 비자금서 나오겠죠. 네.
비자금 위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번에 그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나 그것도 공격하려고 그래요. 전 그래서 자식은, 저는 이 사람들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결심을 대단하게 했어요. 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패륜? 오케이. 뭐, 절대로 처벌을 안 받는다? 그렇게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경찰이 앞으로 자기네들 도움이 될 때 이 사람들을 봐주지. 힘 빠지고 못 도와준다는 걸 알아봐요. 왜 봐주겠어요? 다 파일들 다 갖고 있어요. 언제가 필요할 때 쓰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도끼 들고 우리 쳐들어왔을 적에 서울의 모 경찰서 거기 어떤 수사관 한 분이 그쪽 봐줬다고 직위 해제 당하고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너네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잠깐 영향을 했었으면 그 사람 뒤도 봐줘야지. 뒤 못 봐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경찰에서, 검찰에서 이 조선일보에서 뒤에 안 봐주는구나. 거기다가 잠깐 저 보세요.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렇게 저한테 불리하게 한다 해서 겁나게 생겼나?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 모으고 단결하고, 한국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 공개하고 외국에서라도 끌고 가가지고 정의를 세울 사람인가? 너네가 힘으로 누르면은 그냥 거기에 푹 숙이고, 잘못했시하고 사라질 사람인가는 검찰, 경찰이 판단해보라 그래서 이번에 명예훼손 재판 고소를 해와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말씀드렸죠? 경찰서에 갔는데, 제가, 녹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상 녹화해달라고 그래가지고, 7시간 다 공개하고 왔어요. 경찰관께서 굉장히 고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잠깐, 나는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재판도 계속 할 거고, 잠깐, 여러분들의 비리, 저한테 제보 계속 들어와요? 나 비리도 깔 거고, 잠깐, 저는 할 테니까, 서로 판단해가지고, 서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많은 분들이 함께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만 외롭게 싸우다가 그냥 혼자서 한국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외국에 가서나 결국 재판을 해가지고 그 정의를 세운다 그렇게 해주시지 말고, 제가 싸우는데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시원하게 정의를 실현해 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작가님 제가 페이스북 그룹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정말 사람 좀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시원하게 일을 한번 시원하게 싸우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제 조직을 하려면 이제 조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조직하자, 뭉치자, 이렇게 해서 조직화되면 반가를 이길 수 있다 하는데, 그걸 만들려면은 좀 요즘에는 특히 유튜버 같은 데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현실보다는 좀 더 강한 자극적인 이런 얘기들을 좀 또 자극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오늘은 정경심 교수 때문에 그쪽으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방가와 싸움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 싸움이라 당장 여기서 확 한 번에 일일성으로 하고 말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김 박사님? 하지만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방에 끝내는 작전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불리해요. 제가 지금 제 공격 방향을 4가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첫째, 저는 2023년 9월 이 사람들 공소시효 만료예요. 그 전까지 최대한도로 증거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5명이죠. 중죄를 받게 할 줄 알고, 일단 그게 제일 첫 목표예요. 그 다음에 카나다에서 이 사람들한테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을 받는 게 2번째 목표예요. 3번째는
한국서 사람을 많이 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시적으로 이 사람들의 배륜 행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나쁜 짓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응징하고 하자는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말입니다. 제가 내년 봄 정도 해가지고 한국에서 큰 행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우리 박영훈 씨네 이 가족들이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좀 놀랐어요. 상당히, 저는 우리 가정사라서 무슨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관심 가진 분들 많으시고 분노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고 그러면은 한번 걸기대도 좋고 농성도 좋고 체육대도 좋고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 네 개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예요. 네. 예,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도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다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여론을 확산하고 보도를 나가게 하려면, 방가의 어떤 비리나 그런 폭력 행위, 엽기적인 폐륜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고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3자 고발을 하든 직접 하시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고 여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람을,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조선일보 앞에다가 농성장이라도 만들고, 또 그 앞에 코로나만 아니면 토요일 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일보 방가의 폐륜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네. 김 박사님이 하는 그런 행사, 그건 그 행사도 되지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나 김 박사님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1차적으로 가고, 그 고발 부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 부분은 왜 필요하냐, 이게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면 당연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김 박사님과 제가 조율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초심 선생님께서 좀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그거는 저는 그런 걸 못 해봐서 그때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하시는 거 제가 갔었잖아요. 예, 거기도 오셨죠. 갔더니 그 분위기가 제가 생전 처음 보니까 사람 다 순수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그래서 참 내가 모르던 그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한번 시원하게 결판을 내보는 제가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 지금 안 드릴게요. 모 언론기관에서 대량 폭로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 그룹 전체가 휘청할 만한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김 박사님이 제보한 내용이죠? 제가 일부하고 직접 취재하고. 일부 제보했어요. 제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보죠. 근데 제가 조선일보 방가들하고 싸운다는 걸 아니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인터뷰한 뭐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드렸더니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게 터질걸요. 기대해 보세요. 잠깐 제가 거기 그분들 준비하시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진다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잠깐 좀 기대해 보세요. 아무튼 얘기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뭔가 좀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처음에 우리가 윤석열을 할 때도 그랬듯이 몇 개월 한 후에 또 다른 언론사들이, 그때도 이제 MBC가 스트레이트에선가 방송하면서
좀 이슈가 되고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장기전으로 또 네. 조선일보 반대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 막 결집에도 굉장한 힘이 듭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어쨌든 간에 선생님, 저는 생각에 조선일보랑 뭐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폭로하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뭐 어느 정도 그 일이 조금 뭐 반보나마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저도 그렇죠. 조선일보가 저도 그래요. 얼마나 100년을 저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데인데 금방 그럼요.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김영수 박사님은 대단한 힘을 가진 분이시지만 저희 아무 힘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나 있으면 그 폭로가 나옵니까? 그 보도가? 아니, 저는 다 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12월 중순에, 터뜨린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나오고 그래가지고 점점 대형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게 내년 네. 1월 달쯤 터뜨리는데 네. 이걸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그 고임이란 그시 사건이 나고 뭐 PD 수첩도 방송했고 뉴스공장도 방송해서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 방송했던 유튜브 영상만 해도 수십만 명이 봤는데 그게 과연 한 조금이나 갔냐? 방송하고 2, 3일 반짝하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 도움이 됐는데 많이 요즘에 됐어요. 와가지고는 다 잊혀지고 그거 보시고 예. 제보해 주신 분들이 꽤 돼요. 그래 제보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반짝해서 무슨 뭐 당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차분히 그 갈 거다. 처음에는 비록 적게 가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클 거다. 이번 그렇게 저희 김 박사님과 저희 응징언론 서울에서 하는 조선일보 응징은 대한민국 한 역사 한 틀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가들이 보면 지금 코숨 치고 있겠죠. 네, 제가 그냥 우리 그 착하고 어린 처제가 그 처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분해가지고 나섰는데 그게 뭐 이게 큰일 하시는 분들, 대의를 위해서 큰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저도 뭐 말할 수 없이 기쁘겠어요. 잠깐 저는 이 일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조직화하자고 잘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김 박사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고 대표잖아요. 회사 같은 데는 대표가 지시를 하고 밑에서 따르고 이렇게 이 피라미드적 조직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 시민사회 조직은 과거에도 시민사회는 같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뭐 대표가 명령하면 밑에서 짝짝 조직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그게 붕괴됐어요. 역 피라미드입니다 이거. 밑에서 대표가 이 오물을 줍고 행동을 할 때 이 대표가 맨 밑에서 행동을 할 때 위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래서 김 박사님이나 저나 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네, 직접 그거는 굳은 일도 저기 해야 되고 코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매도 네. 맞아야 되고 가서 네. 단식도 해야 되고 이걸 사실 할 안 때만 그런 시민들. 요즘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리더가 행동을 할 때만 저는 그 진정성을 믿고 따른다. 그래서 역 피라미드에 그럴까요? 우리 김 박사님과 제가 맨 밑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고.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이런 조직으로 커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야 사건에 자간 처제의 일이고 그리고 제 처의 일이고 해서 나서지만은 참 선생님이야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주시는 거 제가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약간 우리 그 유족들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해 주시고 하면서 약간 너무 고맙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 다시 드리고 싶어요. 참 뭐 그런 이렇게 남인데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남의 일에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인들이 있어요. 우리 저 초심 백 선생님 같은 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참 나서주시는 분들 보고, 내 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제가 참 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조선일보 응징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길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개혁, 적폐청산의 한 획을 걷는 거다. 이건 언론 개혁하고 다른 차원에서 나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또 저희는 시작하면 꼭 끝을 봐야 되니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꾸 조직을 우려하시는데 앞으로 내년 봄 되면 엄청난 큰 세력들이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조직에 들어와라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이 수십만도 될 수 있고 김 박사님과 제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만 나간다면은 이번 방가 응징은 꼭 성공할 거다 이렇게 보고 특히나 김 박사님이 제가 처음에도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저분은 부자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하고 일을 할 때 근데 처음에 제가 김 박사님을 뵐 때 정말 막다. 정말 순진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보의 친구도 많고 엊그저께 국회 앞도 찾아오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정경심 교수의 불쌍해서 어떠냐 처음 방송에 얘기할 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정말 더 이 방송하면서 오늘은 뭐 방가에 대한 큰 폭로는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더 내가 김 박사님 존경하게 되고 신리를 갖게 됐습니다. 존경은요, 제가 존경해야죠. 잠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약간,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박사님, 걱정돼서 그러는데, 정말 조직화하기만 하면,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정말 조직화만 된다면, 정말 조선을 이길 수 있나요? 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케이스가 되면은 비자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비자금까지 이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 조선. 그거는 비자금 터지면 미국 IRS가 두들기는 거예요. 네. 미국 IRS가 두들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뭐 이분들 뭐 그렇게 권력이 세다고 하니까 미국 IRS도 한번 가서 맛도 보시고 잠깐 그러고 딱 증거가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두들기잖아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을 했어요. 그건 무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무시 처음에 몇 번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인디언 기후제란 말이 있는 것처럼 저야 될 때까지 두들길 텐데요. 이제 1시간 오늘은 길게 안 가고 1시간 거의 더 가는데 다음 주에 하실 말씀 예고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선 방가들 이 방송이 지금 4번 하고 5번째인데 반응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연 그전 같이 니들 까불어봐 우리 끈떡 않는다 아니면 좀 약간의 겁을 먹고 있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는데 잠깐 그 전에 다음 주는 제가 연말 연시고 저 가족들 행사가 있어 다음 주는 한 주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럼 내년 초에 방송은 연초에 이제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제가 왜 페이스북 그룹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 화면 띄워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방영은 장남의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나, 무슨 논의를 하나.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왔을 적에 너 들어온 건 내가 알아. 너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지켜봐. 너로 내가 너 안 내줬을 테니까 한번 지켜봐. 그리고 가만히 두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도덕적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언론 보도된 거 쫙 나오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난 너네 어떻게 응징할까? 난 너네 어떻게 혼을 낼까? 쫙 해줬더니 며칠 있으니까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다시 나갔어요. 슬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제가 참
그 박영훈이 장난 같으면은 딱 그런데 이모부 나랑 한번 끝장 공개 토론합시다. 이모부가 우리 집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나는 그게 잘못된 비난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당당하게 했으면은 우리 처자가 왜 자살을 했겠어요. 멀리 들어와가지고 뭔가 저 약점을 팔려고 해가지고 또 기껏 해봤자 거기에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해야지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고 아휴 우리 처자가 불쌍하다. 저런 것들을 키우느라고 그 모든 걸 희생을 하고 저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허물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살을 하다니. 아이고 그래서 제가 참 처자가 더 불쌍해지더라고요. 아유. 그런 반응은 있어요. 그리고 아니 반응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벌써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 이제 생각해 오르고 제가 왜 지금까지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략적으로 저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일부러 반응을 안 보이고 있었어요. 안심하라고. 증거 다 모을 때까지. 저는 증거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바둑 같은 거 이렇게 둘 적에도 그 상대가 일단 포진을 시키잖아요. 깔게 하잖아요. 상대 다 알 깔아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걱정할 게 없어. 이제 저 사람들 못 빠져나가요. 지금부터 제가 두들기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께서도 너 걱정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약간 뭐 걱정 안 해도 좋아요. 저는 관계없어요. 저는 그냥 두들기니까 뭐 저기서 저번 때 저 선생님 뭐 박영훈 그 사람한테 경고할 거 없어요. 두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위기예요. 사실 그 박영훈 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약간 뭐 위기가 아니라고 깔본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보자는 거예요. 네,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그것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그 박영훈과 그 아들 딸들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사법 처리로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나갈 건데 박영훈이 그런 어떤 폐륜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다거나 이러면 조선일보 그 형인 방상훈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요? 먼저 제가 모르죠. 근데 잠깐 뭐 아무 타격이 없다. 하긴 그때 제 처자 사건 처음 터졌을 적에 조선일보 쪽 직원들은 뭐 우리랑은 관계 없다 뭐 그런 입장을 내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일단 박영훈 씨가 거기 뭐 3대 주주인가 알고 있어요. 제가 4대 주주인지 3대 주주인지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선일보 그 주주들 간의 균형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균형이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요? 그렇게 하고 비자금이 터지는데 그 비자금이 가족들 간에 다 관련있는 비자금이 터지는데 거기에 초연할 수 있을까는 초연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선일보 그룹 전체도 제가 저번에 나와서 방상훈 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한테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박영훈 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움직일 적에 1년 전에 빨리 박영훈 씨 처벌을 갖다가 그룹 차원 내에서 안 하면은 제가 장래 돌아와서 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해가 당신한테까지 갈 수 없으니까 빨리 가족회의 하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어요. 1년 시간을 드렸어요. 자,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방상훈 씨나 기타 박영훈 씨 일가가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시간도 충분히 드렸고 사건 터지자마자 제 장모님께서 편지를 했어요. 방상훈 씨 그리고 방영훈 씨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조치를 취해주셔. 아무도 조치 안 취했어요. 박영훈 씨가 안 와서 박영훈 씨가 제 장모님한테 와서 안 빌어 자기라도 왔었어야죠. 내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형으로서
내가 대신 빌리겠습니다. 왔었어야죠. 아니면 제3자를 내세우거나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는 전 개인 감정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네 단체 그룹에서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너네한테도 영향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관련이 있는 사건 그리고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상훈 씨랑 관련 우리 처제 죽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아, 지난번에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 네, 고 네, 두 개가 이미란 있어요. 씨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는 네. 그런 어떤 편지 하나 보낸 거, 요것만 두 개. 말씀하셨잖아요. 두 개. 네, 두 개. 아, 네. 지금 박용훈 씨도 그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방상훈도. 방상훈. 예. 네. 방상훈 씨. 예, 3자가 아니라, 그리고 네. 박용훈이가 조선일보 대주주잖아요. 네. 같은 네. 그룹 차원에서 지금 조선일보도 이 책임에서 벗어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하겠죠. 저는 뭐 조선일보 자체 내에서 어떠한 역학 구조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저 관계 없어요. 저는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진했는데 방영훈 씨 혼자만 타겟이 된다. 그럼 오케이. 몽청 다 간다. 내가 어떡하겠어요? 난 분명히 돌격한다고 얘기했어요. 4년 전부터. 그래서 4년 동안 시간 줬어요. 돌격하는데 자기네가 다 같이 쓰러진다. 내가 어떡하겠어요? 난 뭐 별로 미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잠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개인 감정 없어요. 나 개인 감정 있는 거는 박영훈 씨 혼자요. 근데 잠깐 너네가 나와서 대표로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박영훈 씨를 갖다가 그룹 내에서 제거를 하든가 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저는 그냥 돌진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이 방송도 박용훈 씨 누군가 와서 볼 거예요. 그저 토요일 날 방송 끊었더니 나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왜 방송 안 하세요? 아마 그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저와 김 박사님이 하찮은 서울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이 효과가 어디 오냐? 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거다. 이 패륜이 우리나라 전부 알려지면 심지어 조선일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구독자도 줄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 GM이 때려 죽인 신문 볼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간접 효과도 있을 거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새해에 제가 또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올해 가고 내년에 보지 않아요.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예. 요번 여름에 그냥 제가 좀 신앙적인 용어를 쓸게요. 이제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응징할 때가 왔다는 신앙적인 확신이 왔어요. 여름에. 그래서 가을에 왔죠. 가을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준비해서 여기저기 제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서기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그냥 희망은 올해 전에 일이 끝났었으면 싶었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12월에 박용훈이 구속시킨다 했는데 올해 일이 끝났었으면 싶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여러분께서 저 시원한 결과를 바라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지원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내년에는 제가 한번 더 시원한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 박사님 모시고 1시간 동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시작한 거 진행 과정 어떻게 결론을 낼 거다. 여러분들께 차분히 말씀드렸죠. 김 박사님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아마 조선일보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재력가이시고 MIT 공학 박사시고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고 카나다 대학 교수, 지금 카나다 국무총리가 부탁해서 대학교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계시는데 희망이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거다. 지난번 말씀하셨죠.
언제쯤 네. 됩니까? 됩니다. 아, 세계 제일의 가쁘면 아우, 아마 제 처한테 몇백 조, 한 500조 이상 있어야 저희가- 세계 가쁘디나요? 아이고, 제 저한테 제가 곧 네. 세계 제일의 네, 부자가 여러분. 된다고 지금 뻥친 게 뭐 지금 30년째예요. 지금. 이 작가 네네. 준비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우리가 시청자들이 더 많이 볼 줄 알고 오늘 시청자분들이 그 정경심 교수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요. 불쌍해서 어떻게 했듯이 네. 그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아까 말씀하시면서 재벌들은 통째로 다 베낀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 자식들 아주 아 정말 언제 정말 그 저 한번 그것만 본격적으로 한번 진짜 터뜨리고 그거 한번 재벌들이 위주하고 항적 위주해서 통째로 뭐 10억 6억 아니, 6억 제가 단- 직접적으로 아는 케이스는 위조 한 건에 2억 5천 들은 건 2억 직접- 5천. 아. 예, 예. 아. 논문 대리 논문 써주는 건 한 3천만 원 받아요. 아, 예. 예. 아, 논문 하나 써주고 3천만 원. 예, 3천만 원 받아요. 음. 그리고 저기 뭐예요, 그거 뭐 최근에 한겨레 보도 나온 거는 뭐 한 건에 9억 그렇게 10억씩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공개된 거 그렇게 하고 더 받을 거예요. 윤석열이가 알면 저보다 무기력 때릴 것 같은데 표창장하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오늘 정경심 교수 그렇게 무슨 살인죄 마냥 그래서 상- 제가 응? 선생님 제가 좀 이따 뭐 나가야 되겠는데 제가 선생님 그래서 제가 예. 정경심 교수님 그 억울하게 표창장 하고 또 애들 입학하는데 이런저런 뭐 업무 방해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는데 업무 방해 정도가 아니라 통으로 베낀 거 내가 한번 깔까 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요. 네. 나중에 이제 기회 만들어가지고요. 예를 저희 그 방송 들어서 한번 지금 하도록 김 박사님 우리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어딨어. 세계 일을 많이 하시니까 뭐 6억 3천만 원 보통 우리는 천문학적이라고 보는 그런 액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빨리 나가세요. 바쁘시다는데 여기다가 일 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성탄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박사님 새해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저건 뭐 오늘 그 방송은 김 박사님이 원격으로 집에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좀 스튜디오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사태고 서울의 소리는 철저히 방역하고 앞에다 내가 190만 원 주고 온도계도 사다 놨어요. 네, 체온계. 네. 체온계도 사다 놓고 여러 번 저도 2번, 3번이나 확진 그 검사를 받은 사람이고 한데 지금 코로나 철저히 해서 빨리 확산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 시작 전후에 시작하기 전에 그다음에 방송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소독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그리고 저도 뭐 이거 지금은 안 썼지만 이거 끝나면 또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요. 네네. 소독 철저히 하니까 여러분들 또 요즘에 흩어지는 게 사는 길이다. 만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애인도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거 한 번만 만나고 저희 아주 적게 시작합니다. 김영수 박사와 조선응직인데 요즘에 제가 정신이 없어요. 윤석열이 때문에 방송도 준비도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좀 소홀함이 있더라도 내년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폐륜, 엽기적인 폐륜 방가 응징 아까 이 얘기했듯이 나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일단은 윤석열 사태가 끝나고 그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시작을 네네. 지금 해봐야 묻히니까 오늘도 정경심 교수 그 판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은. 그러나 이거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그냥 있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습니까? 제가 나라 세우기 운동 본부 내가 대표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김영수 박사님을 같이 손잡고 기필코 조선 응징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내년 말까지 보고 있는데 아니면 2년, 내후년 말까지라도 꼭 하겠고요. 방가들이 지금 염탐으로 들어와서 방송도 보고 있을 텐데 어이 방가들 내가 찍으면 안 간 놈 있어. 이명박근혜 뭐 다 해가지고 양승태에서 이제 윤석열 보내면 되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저 박용훈이가 이제 박용훈이라 방상훈이가 네. 내가 삼자회에서 들으니까 서울의 소리 백은종 그러니까 그 개새끼 그러더라.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박용훈이 손자하고 아는 애가 있어요. 근데 니네 할아버지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 백은종 개새끼 아 그러더라.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